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막내 동생의 목소리에 이미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원비를 보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 쌓여가는 병원비, 그리고 텅 빈 통장을 생각하며 이미자 씨는 이번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차갑게 식어버린 동생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해줬으면서 이번 한 번도 도와줄 수 없냐는 핀잔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6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던 그 시절, 자신의 꿈을 접고 공장으로, 시장으로 내달리던 그날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던 지난 3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 주름진 손등에 맺힌 핏줄, 거울 속 낯선 70대 노인의 얼굴. 이미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청주 흥덕구에 계신 이미자 가명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듣다 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없었던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보자분의 성함은 가명을 사용했지만 제보자분들에 대한 댓글은 매너 있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씨는 1948년 초가을 청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된 지 3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죠. 아버지 김영수 씨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 박순례 씨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딸이라고 말하자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아들을 선호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은 미자라고 지었습니다. 아름다울 미, 아이자, 곱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씨가 곱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자 씨가 2살 때 첫 남동생 영철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2년마다 동생이 하나씩 태어났습니다. 영철이, 영숙이, 영호, 영미, 그리고 막내 영진이까지 총 6남매였습니다. 좁은 초가집의 식구는 늘어만 갔고 아버지의 수입은 늘 빠듯했습니다. 봄에는 보리고개를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미자 씨가 5살 되던 해 어머니가 막내 영진이를 낳다가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평생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5살 난 이미자 씨가 3살 된 동생 영미를 업고 마당을 돌아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풍경이었습니다. 1955년 이미자 씨는 마을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책가방, 새 공책을 받아 들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첫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이미자 씨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미자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니까 꼭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배고프다며 달려와 치마폭을 잡았습니다. 이미자 씨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감자를 삶아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줄인 배를 참으며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왔고 온 가족이 저녁상을 둘러앉았습니다. 좁은 밥상에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자에게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고 이미자는 한글을 배웠다며 선생님이 칭찬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막내 영진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다며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진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울면서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동네 어귀에 사는 부유한 집에 가서 돈을 꿔왔습니다. 그 돈으로 영진이를 읍내 병원에 데려갔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미자 씨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해하며 이미자에게 학교 갔다 오면 시장에 가서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와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살 난 이미자 씨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채소 가게 아줌마를 도와 물을 씻고 배추를 나르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아줌마는 하루 일당으로 100원을 주었습니다. 동전 몇 개였지만 그것으로 보리쌀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동생들을 재워야 했습니다. 배고프다는 동생들에게 내일 아침 되면 밥을 해주겠다고 달랬고 무섭다는 동생들에게 언니가 여기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좁은 방에 6남매가 누웠고 이미자 씨는 동생들이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어머니 대신 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에 동생들은 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가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자 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집안 형편상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가 제일 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미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도 벅찬 가장이었고 딸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놀라며 이유를 물었고 이미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이미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학금이 많지 않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수두룩했습니다. 결국 이미자 씨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친구들이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친구들에게 이미자는 자신도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이미자 씨의 뒷모습을 보며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2살의 이미자 씨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동생들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어머니와 함께 논밭으로 갔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이미자 씨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12살 소녀의 손이 아니라 어른 여인의 손처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허리를 굽혀 일하다 보면 등이 끊어질 것 같았고 땡볕 아래서 일하면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이미자가 벌써 이렇게 컸다며 시집갈 나이가 다 됐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웃으며 아직 멀었다고 동생들 다 크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4살이 되자 아버지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농사지은 채소를 팔면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수확한 채소를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목이 쉬도록 무와 배추를 팔라고 외쳤고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장이 파하는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번 돈으로 쌀을 사고 동생 공책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 씨가 번 돈은 고스란히 집안 살림에 보태졌고 본인을 위해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들이 하나둘 성장했습니다. 첫째 남동생 영철이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이미자 씨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교복을 사줬습니다. 영철이는 고마워하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고 이미자는 공부 잘해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라며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동생이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둘째 여동생 영숙이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이는 언니처럼 착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고 이미자는 동생에게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살라고 공부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셋째 남동생 영호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자주 쳐서 선생님한테 혼나곤 했지만 언니가 타이르면 미안하다며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넷째 여동생 영미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언니를 너무나 따랐고 커서 언니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막내 영진이는 귀여운 막내로 누나들과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언니에게 업어달라고 조르면 이미자는 언제나 웃으며 막내를 업어줬습니다. 이미자 씨는 동생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공부를 포기했지만 동생들만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1962년 가을, 이미자 씨가 14살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이미자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미자는 어머니에게 빨리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트럭을 빌려 읍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심근경색이라고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위험한지 물었고 의사는 지금 당장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비를 물었을 때 일주일에 5,000원 정도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5,000원은 당시 가족 전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14살 소녀가 어머니를 위로하며 자신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자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미자 씨는 하루에 2-3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오전 10시에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남의 집 일을 도우러 갔고 걸레질, 마당 쓸기, 설거지 등 무엇이든 했습니다.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후 퇴원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쉬라고 해도 아버지는 가장이 집에만 있을 수 없다며
조금씩이라도 일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봄이 되어 모내기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논에 나갔습니다. 이미자가 자신이 할 테니 아버지는 그늘에서 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이미자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논둑에 쓰러져 있었고 이번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자 씨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3일장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동생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15살 소녀의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땅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혼자 된 과부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논밭마저 빼앗긴 집안에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미자는 자신이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공장에 가냐고 했지만 이미자는 이제 15이고 친구들 중에도 공장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바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장은 어린 것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겠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미자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며 시켜만 주면 한 달만 보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공장장은 한숨을 쉬며 한 달만 일해보라고, 나이가 어려서 월급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괜찮다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자 씨의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습니다. 바쁠 때는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옷감을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봉틀 쓰는 법도 몰라서 선배 언니들한테 배웠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손으로는 천을 밀어 넣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고 아파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작업한 것에 실밥이 다 틀렸다며 다시 하라고 했을 때도 죄송하다고 대답하며 밤늦게까지 다시 풀고 다시 박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장장이 이미자를 불러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며 계속 다닐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1,500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지만 이미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자는 고생한 것이 아니라며 이 돈으로 쌀 사고 동생들 학용품도 사자고 말했습니다. 1,500원 중 1,000원은 쌀과 반찬거리를 사는 데 썼고 300원은 동생들 학용품을 샀고 200원은 어머니 약값으로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씨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공장에 도착해서 자기 작업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선배가 매일 제일 먼저 온다며 신기해했고 이미자는 일찍 와서 준비하면 일이 더 잘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수다를 떨거나 쉬었지만 이미자는 도시락을 빨리 먹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선배가 좀 쉬라고 했지만 이미자는 조금이라도 더 하면 월급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며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소문났습니다. 공장장이 이미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나이는 어려도 일은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미자 씨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1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고 월급도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장장은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급이 오르자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쌀밥도 가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씨의 첫 번째 목표는 동생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남동생 영철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이미자는 걱정 말라며 자신이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3,000원의 월급 중 1,500원을 영철이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둘째 여동생 영숙이도 중학교에 들어갔고 교복이 필요했습니다. 이미자는 보름치 월급을 모아서 영숙이 교복을 사줬습니다. 영숙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이미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입어보지 못한 교복을 동생들은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남동생 영호는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운동화랑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미자는 그것들을 사주며 운동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영호는 신이 나서 축구를 했습니다. 넷째 여동생 영미는 조용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했을 때 이미자는 정말 장하다며 상으로 새 공책과 연필을 사주었습니다. 막내 영진이는 아직 국민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이미자는 언제나 사주었습니다. 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주려고 노력했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동생들만은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이미자 씨는 야학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녁에 야학 다니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고생만 시켰다며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는 저녁 7시 집에 가는 대신 야학으로 갔습니다. 야학에는 이미자처럼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교과서를 펴고 한글을 다시 배웠습니다. 수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책을 펴고 복습을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야학을 다닌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모셔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랜 무리와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당분간 푹 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원하시면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10,000원은 이미자 씨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야학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추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선생님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며 이미자가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꿈을 접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자 씨는 25이 되었고 공장에서의 성실함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병가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공장장은 이미자가 정말 모범 직원이라며 이런 직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이 이미자를 불러 자신의 조카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32살인데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고 성실하고 사업 수완도 좋은 청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미자 같은 착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다는 중매 제의였습니다. 이미자는 망설였습니다.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은 이제 나이도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자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동안 가족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자가 동생들 걱정을 하자 어머니는 동생들은 이제 다 컸고 영철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으며 영숙이도 곧 졸업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자 씨는 중매를 수락했습니다. 1975년 봄, 이미자 씨는 중매로 남편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다방에서 만난 김철수 씨는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미자가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희생이라기보다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청주에서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것.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형제도 없어서 외롭게 살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같은 착하고 성실한 분을 만나고 싶었다며 결혼해주면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1975년 가을, 이미자 씨는 27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미자를 보고 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예쁘다는 말, 행복하게 살라는 말, 매영이 누나한테 잘못하면 혼내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웃으며 울음을 참는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마련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남편의 말에 이미자는 이 정도면 정말 좋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고 이미자 씨는 집안일을 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면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자가 오늘 장사가 어땠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럭저럭 괜찮았다며 오늘 매출이 5만 원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자는 많이 버셨다며 기뻐했고 남편은 모두 아내 덕분이라며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응원해주니까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자의 손을 잡으며 고생한다고 빨간 머플러를 사왔다고 건넸습니다. 이미자는 비싸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내 것도 하나 사야 한다며 웃었습니다. 이미자가 머플러를 목에 두르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미자 씨는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이미자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말하자 남편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며 이미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미자가 아기 있다며 조심하라고 하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급히 내려놓았습니다. 10달을 기다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아기의 울음소리에 이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름은 준혁이라고 지었습니다. 중걸준, 빛날혁, 빛나는 중걸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 돌잔치를 거쳐 어느덧 새 돌이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이미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2살이 되던 해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딸이라고 말하자 남편은 이번에는 예쁜 딸이라며 좋아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빼어날 수, 보배 진, 빼어난 보배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잘 되어갔습니다. 작은 건재상에서 시작해 청주 시내에 점포를 하나 더 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직원도 두세 명 고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고, 모두 아내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을 잘 지켜줘서 자신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미자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감탄했고, 남편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며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의 고생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여전히 이미자에게 기댔습니다. 첫째 남동생 영철이가 전화를 걸어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형이 건재상을 하니까 거기 일자리가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알아보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사람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미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창고 관리하는 자리가 있으니 거기서 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철이는 남편의 회사에 취직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다며 그만뒀고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여동생 영숙이도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락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했지만 영숙이는 매형이 사업 잘 된다면서 조카 전세금도 못 대주냐며 섭섭해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결과 동생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이번만이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갚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셋째 남동생 영호는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친구랑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만 투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익 나면 나눠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이미자가 망설이자 영호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며 간청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을 줬지만 영호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고 돈은 나중에 갚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넷째 여동생 영미는 아들 학원비를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조카 교육인데 도와줘야 한다는 말에 이미자는 매달 10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막내 영진이는 차를 사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출퇴근할 때 편할 것 같다는 이유였고 이미자는 차는 나중에 사도 된다고 말했지만 영진이가 간청하자 결국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준 돈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처남댁 전세금을 보태주고 처제 아들 학원비를 대주었는데 자신들도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미안해하며 동생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남편은 동생들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자신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준혁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수진이 피아노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저축도 바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알았다며 동생들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생들에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키운 동생들을 엄마처럼 아니 엄마 이상으로 돌봤던 동생들을 어떻게 매정하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내가 남편과 자식보다 동생들이 더 중요한 거냐고 물었고 이미자는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 교육은 뒷전이고 처가 식구들만 챙긴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미자는 미안하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1990년대 중반 남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건재상에서 시작한 사업이 건설자재 유통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충북 전역에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며 기뻐했고 이미자도 정말 잘 됐다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직원도 20명 정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도 몇 억은 나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도 좀 쉬고 가정부를 고용할까 하고 제안했지만 이미자는 집안일 하는 게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미자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비싼 옷도 사지 않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남편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자가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오냐고 물으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4번째라고 말하면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 술 한잔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 모르냐며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술자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의 말투가 거칠어졌고 이미자가 또 술을 드셨다고 하면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술 마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준혁이가 숙제를 봐달라고 다가왔을 때 남편은 지금 피곤하다며 나중에 보자고 짜증을 냈습니다. 준혁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이미자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잔소리만 한다며 자신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이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자가 오늘은 일요일인데 가족끼리 어디 가자고 하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오늘 골프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보다 골프가 더 중요하냐는 물음에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골프는 중요한 거라며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친해져야 일도 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자가 그래도라고 말을 이으려 하자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며 자신이 돈 벌어다 주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에 이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자 이미자는 더욱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준혁이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다고 자랑하면 이미자는 정말 장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이는 오빠처럼 공부 잘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미자는 수진이에게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니 자신만의 재능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미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동생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철이가 전화를 걸어 큰애가 대학 가는데 등록금을 도와달라며 1천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자가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다고 하자 영철이는 매영이 사업 잘 된다면서 조카 대학 등록금도 못 대주냐며 섭섭해했습니다. 결국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영숙이는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자가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고 자신들도 여유가 없다고 말하자 영숙이는 그렇게 나오면 정말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고 남편이 통장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또 처가에 돈을 보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미안해하며 영숙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남편은 동생들이 평생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거라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미자는 알았다며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미자가 오늘 준혁이 고등학교 입학식인데 같이 가자고 하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들 입학식인데도 안 되냐는 물음에 남편은 혼자 가라며 자신은 바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입학식에 이미자 혼자 갔고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이 함께 온 모습을 보며 준혁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는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다고 대답했고 준혁이는 맨날 바쁘다며 아빠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다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의 피아노 발표회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빠는 안 오냐고 물었을 때 이미자는 미안하다며 아빠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변명했고 수진이는 또냐며 아빠는 맨날 일만 중요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음주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미자가 괜찮냐고 물으면 남편은 괜찮다며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신발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미자가 이러다가 몸 상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면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 일에 신경 끄고 동생들이나 신경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미자는 더 이상 말을 아끼게 되었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준혁이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에 붙었다는 소식에 이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엄마 덕분이라며 엄마가 항상 응원해줘서 가능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진이도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미자는 정말 장하다며 수진이를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이미자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의 합격 소식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며 등록금은 자신이 낼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축하의 말도 격려의 말도 없었습니다. 2010년 가을 이미자 씨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얼굴이 자꾸 붓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자가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자 남편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의 술자리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미자가 오늘도 회식이냐고 물으면 남편은 오늘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만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주 드시면 몸에 안 좋다는 말에 남편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이미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저녁에 술자리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이미자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라고 당부했고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쯤 낯선 남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냐는 물음에 이미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자는 자신이 청주 시내 술집 사장인데 남편분이 술자리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119를 부르는 중이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충청대로에 있는 청운회관이라는 술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자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이 덜 깬 수진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고 이미자는 아빠가 좀 안 좋으셔서 다녀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청운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빨리 좀 가달라고 부탁했고 차 안에서 이미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술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몸에서 한쪽 입꼬리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보호자냐고 물었고 이미자가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구조사는 뇌졸중 의심이라며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빨리 타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남편의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의식도 없으니 빨리 가야겠다는 말에 이미자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청주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와 환자라며 뇌졸중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CT 촬영실로 모시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남편이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자는 응급실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냐는 물음에 이미자가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뇌졸중이라고, 정확히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물음에 의사는 CT를 찍어보니 뇌 손상이 상당하다고,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과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보호자에게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각오라는 말에 이미자가 어떤 각오냐고 묻자 의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설령 의식을 회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 신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언어 장애도 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와상 상태로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의사는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가 오래 누적된 것 같은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는 건강검진도 안 받고 자신이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가 정말 희망이 없냐고 묻자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한다 해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빠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는 아이들을 안으며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프냐는 물음에 이미자는 많이 아프시다고 대답했고 수진이가 아빠 죽는 거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자는 아니라며 아빠는 안 돌아가시고 그냥 한동안 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빠 괜찮아질 거냐고 물었고 이미자는 그럴 거라고 대답했지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름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애썼지만 말이 되지 않았고 한쪽 팔을 조금 움직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왼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힘이 거의 없다는 것. 언어 중추도 손상되어서 말씀을 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냐는 물음에 의사는 장담할 수 없다며 나이도 있으시고 손상이 심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었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는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래처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미수금이 2천만 원인데 언제 갚을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거래처에서는 사장님이 쓰러지신 건 알겠지만 자신들도 사정이 있다며 빨리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이 더 늘어났고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물었을 때 이미자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괜찮다며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것.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 장기 입원은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봤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학병원보다는 저렴했습니다. 남편을 요양병원에 모셨고 이미자는 여기서 좀 쉬라며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63세 나이에 이미자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요양원에 취직했고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63세 나이에 몸을 쓰는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면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돌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먹여줬습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왔고 수진이가 저녁 안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괜찮다며 배 안 고프다고 대답했고 수진이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쓰러진 후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철이에게 매형이 쓰러졌다고 말하자 영철이는 놀라며 많이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고 대답하자 영철이는 누나도 고생이라며 조심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온 것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영숙이에게도 연락했고 영숙이는 들었다며 정말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요즘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가 괜찮다며 혼자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영숙이는 그래, 힘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도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나면 문병 가겠다고 했지만 영호는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식 전하려고 했다고 하자 영미는 알았다며 바빠서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진이도 마찬가지였고 애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빠듯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미자가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3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미자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자신의 집에 모이자고 매형도 병원에서 잠깐 나올 수 있으니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 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이가 미안하다며 처가댁에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도 미안하다며 아이들이 학원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호도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거절했습니다. 영미도 시댁 가야 해서 못 간다고 했고, 영진이도 바빠서 다음에 보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이미자는 혼자 전을 부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둘이서 명절 보내자고 위로했습니다. 서울에서 준혁이가 잠깐 내려왔고 수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왜 우냐는 물음에 이미자는 안 울었다며 그냥 연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이미자를 안으며 자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도 학교 과제가 있어서 갔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자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노인들을 돌보고 저녁이면 요양병원에 들러 남편을 돌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교대 근무라 주말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허리 디스크가 왔다며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고 최소한 무거운 것 들지 말고 허리 펴고 다니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일을 하면서 무거운 것을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들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목욕을 시키고 모두 힘을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의사가 무릎이 많이 닳았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으니 1,000만 원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을 받을 돈이 없었고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끔 왼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눈으로만 이미자를 바라봤고 이미자는 오늘 날씨가 좋다며 창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며 힘내자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이미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사업을 하고 골프를 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남편이 지금은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자는 자책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실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추웠고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남편 병실로 갔고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때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행복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인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동생들에게 계속 돈을 주면서부터인지. 이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봄, 막내 영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좀 보태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 알지 않냐고, 매형은 요양병원에 있고 자신은 일하느라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영진이는 그래도 누나가 일하지 않냐며 한 달에 50만 원만 나중에 꼭 갚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이미자는 자신도 지금 매형 병원비 내느라 힘들다고 월급이 150만 원인데 병원비로 150만 원 나간다고 월세도 내야 하고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주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진이는 예전에 누나가 자신들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면서 이번 한 번도 안 되냐며 섭섭해했습니다. 그 말에 이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이번에는 정말 못 도와주겠다고 대답하자 영진이는 정말 그럴 거냐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참 그렇다며 그럼 됐다고 다신 연락 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미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9년 여름 둘째 여동생 영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집 전세금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다며 1,000만 원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가 지금 정말 여유가 없다고 하자 영숙이는 지금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나가래. 1,000만 원만 보태주면 된다며 간청했습니다. 이미자가 미안하다며 자신도 지금 빚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자 영숙이는 그렇게 나오면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가 끊겼고 이미자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동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젊음을 바쳐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결혼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수천만 원, 아니 어쩌면 억대의 돈을 동생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요양병원도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못 받는다는 말에 이미자는 그래도 자신의 남편인데 안 되냐고 물었지만 규정이라며 양해해달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미자는 한 달 넘게 남편을 보지 못했고 전화로만 병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분은 건강하시니 걱정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보지 못하니 불안했습니다. 요양원도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이 더 힘들어졌고 이번 주는 야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야근까지 하게 되었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났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하며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좀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일해야 했고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등. 이게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가을, 서울에서 준혁이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는 물음에 이미자는 아니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일 좀 그만하고 쉬라며 자신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준혁이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괜찮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올해 35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보다 자신의 결혼이 더 중요하겠냐며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무리하지 말라며 자신에게 엄마는 한 분밖에 없다는 말에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도 전화를 걸어 오빠한테 들었다며 엄마가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수진이는 자신도 이제 졸업하면 취직해서 엄마를 도와주겠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걱정이 오히려 이미자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설날 동생들에게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영철이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하자 영철이도
오랜만이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날인데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고 제안하자 영철이는 미안하다며 처가댁에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영숙이에게도 연락했고 영숙이도 오랜만이라며 대답했습니다. 설날인데 한번 보자고 하자 영숙이도 미안하다며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은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돈을 줄 수 있을 때만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봄, 막내 영진이가 오랜만에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냐는 인사를 주고받은 후 영진이는 사실 오늘 전화한 이유가 큰아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좀 모자라서라며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던 지난 3년,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일하던 그 시간들, 남편을 보러 가지 못해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야 했던 코로나 시기,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동생들은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이미자가 미안하다며 지금은 정말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자 영진이는 예전에 어려울 때 누나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미자는 매형이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있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진이는 그러냐며 그럼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미자는 할 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이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10살 때부터 동생들을 키웠다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일했다고, 자신의 젊음을, 꿈을, 모든 걸 동생들한테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들 학교 보냈고, 밥 먹이고 옷 사주고 학용품 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도와줬는데 수천만 원 아니 억대의 돈을 동생들한테 줬다고,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힘들 때 동생들은 뭘 해줬냐고, 한 번이라도 찾아왔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영진이가 말문이 막힌 사이 이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다고, 자신이 힘들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생들도 사정이 있다는 말에 이미자는 그럼 자신은 사정이 없는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도 참고 있다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고, 그런데도 일해야 한다고, 남편 병원비 내야 하니까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동생들이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봤냐는 물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바라고 동생들을 키운 게 아니라고, 사랑해서 키웠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는 도와줄 수 없다고, 자신도 이제 늙었고 힘들다고 알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긴 침묵 후에 영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건 알아서 한 거 아니냐고, 자신들이 해달라고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에 이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며 동생 말이 맞다고, 자신이 알아서 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동생들도 자신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진이는 누나도 참 그렇게 나올 거면 됐다며
다신 연락 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철이가 전화를 걸어 영진이한테 들었다며 누나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영철이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미자는 영철이도 모르겠냐고 매형이 쓰러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동생들 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영철이는 자신들도 바빴다고 대답했고 이미자는 바빴다고 10년 동안 명절 때도 설날 때도 전화 한 통하기도 바빴냐고 반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이미자는 자신은 이제 지쳤다며 동생들한테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이는 누나가 그렇게 나오면 알았다며 누나도 이제 남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이도 전화를 걸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언니가 키워준 건 맞지만 그건 언니가 선택한 거라는 것. 자신들이 언니한테 키워달라고 한 적 없다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는 것처럼 말하면 어떡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알아서 살겠다며 동생들도 알아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좋다며 그럼 자신들도 이제 언니를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생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동생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길에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꽃집에 들어가 카네이션이 얼마냐고 물었고 1,000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1,000원은 큰 돈이 아니었고 하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서 요양병원 남편 병실에 놓았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말하자 남편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이 미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자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도 꽃을 샀습니다. 노란 장미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백합을 샀고 매주 1,000원씩 꽃을 사는 것이 이미자의 작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일이 없는 시간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었고 이미자는 그냥 공원에 산책 좀 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가도 되냐고 묻자 이미자는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공원을 걸었고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봄, 준혁이가 결혼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식에 외삼촌들도 초대할까 물었을 때 이미자는 아니라며 그냥 자신들끼리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묻자 이미자는 아니라며 그냥 식구끼리 조용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했습니다. 이미자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준혁이가 왜 우냐고 묻자 기뻐서 그렇다고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하다니 감격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엄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혁이의 신부 은지 씨도 좋은 사람이었고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 붙었다고 자랑하자 이미자는 정말 잘 됐다며 축하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자신도 돈 벌어서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이미자는 고맙지만 수진이는 자기 돈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래도라고 말을 이으려 하자 이미자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라고,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미자를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미자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자는 오늘 준혁이한테 전화 왔다며 손주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임신했다는 것, 손주가 생긴다는 것을 전했고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이미자도 눈물을 흘리며 기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주 볼 때까지는 꼭 버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이 왼손을 조금 들어 이미자의 손을 잡으려고 했고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다고, 앞으로도 함께 이겨내자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평생 다 바쳤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버려졌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자식들이 뭐가 그리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에게 자식들이 잘 해주냐고 물었고 이미자는 자신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현명하다며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이미자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요양병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며 남편의 입에 떡국을 떠 넣어줬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고 이미자도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는 올해 안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며 엄마가 할머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정말 기대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도 전화를 걸어 새해 인사를 나눴고 올해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자는 정말 잘 됐다며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했습니다. 동생들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2024년 가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준혁이가 아기를 안고 요양병원에 왔습니다. 이미자는 손주를 안으며 작고 따뜻한 생명에 감격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기를 보여줬고 할아버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2025년 말 이미자는 77살입니다.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고 몸은 힘들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녁이면 요양병원에 들러 남편을 돌보고 주말에는 준혁이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봅니다. 손주가 할머니라며 웃으며 달려오고 이미자는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동생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그들이 생각나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미자는 만담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었던 한 여인의 삶. 하지만 이미자 할머니는 결국 답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묵묵히 희생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시냐고, 힘든 일 없으시냐고 물어보세요. 짧은 인사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미자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만담꾼의 사랑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미자 할머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미자 할머니들께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만담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